UAE 입장에서는 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UA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6위의 생산국이고 덩치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펙에 확실한 균열이 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회원국들 안에 벌어질 텐데 UAE가 이렇게 탈퇴해서 잘 되는 걸 보면 나도 할래 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 러시아부터도 그럴 충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오펙이 상당히 불안해진 것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수출 통제 제재 문제를 컨설팅하는 생션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좀 기괴한 모습이죠. 협상하고 공습이 같이 시작되고, 무슨 공습해놓고 러브탭이라 그랬나요? 사랑해서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것 정도라고 말하니까 뭐 좀 기괴한 모습입니다. 그 말은 제 생각에는 서로 줄다리기가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서로 누군가 먼저 놓고 야 그만하자 라고 하면 빨리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러브테이블이란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파토를 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거죠. 서로에게 명분을 주면서 끝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란에는 미국이 동결 자산을 풀어주면서 이걸 써라고 하고, 이란은 자신들의 우라늄을 넘겨주면서 얘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라늄을 넘겨준다라는 서로의 명분이 필요한 건데, 미국은 우라늄 먼저 넘겨줘, 이란은 돈 먼저 줘. 이런 게 계속 싸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란 군부 입장에서는 그 군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상황에서 뭔가 명분을 만들지 않는다면 군부 내에서도 또 다른 불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협상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협상을 하는 가운데도 서로 폭격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간과하는 게 있는 게요. 이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는 이란 군부 내부적인 어떤 전우에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란의 지휘부는 사실 거의 와해가 됐어야 되는데 그 혁명 수비대나 이란 군부 지도자들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처음에 미국이 공습을 하면서 주요 인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요, 이란이 과거 이라크전을 하면서 젊은 장교로 싸웠던 동지들이 한꺼번에 지금 승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자기 위에 사람들이 죽는 것도 봤고,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라크전에서 과거에 전쟁에서 전우가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을 채우는지를 다 봐온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전 경험도 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러브템만으로 이제 이란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군이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 패닉에 빠졌을 수 있어요. 우리도 전쟁을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우리는 북한 때문에 매번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고, 오랜 뭐 베트남전 이후에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은 실전 경험을 오랜 기간 갖고 온 나라고 해서 잘 무너지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란이 쉽게 이렇게 협상에 동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는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군사력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수치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트럼프 1기 때 국방장관이었고, 그 사람은 해병 사병에서 사성장군까지 올라간 아주 유명한 전쟁 영웅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6.25를 다룬 이런 전쟁이란 책을 추천하면서 전쟁은 의지의 대결이다 라는 말을 늘 해왔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지가 누가 더 있을까요? 당연히 이란이 있죠. 침공을 당한 데다 자신의 위에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란 군부는 여기서 물러나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 자기네 시민들을 자기들이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올 초에 반정부 시위가 났을 때 이란 혁명 수비대가 3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란군은 여기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미국이 죽으나 자기들 자신들의 봉기가 일어나서 죽으나 그게 그건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공격이 이란 국민들을 한 군데로 뭉치고 이란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란 군 지휘부들은 실전 경험이 많고 함께 전투를 해본 전우회로 뭉쳐있기 때문에 위에가 죽어도 나 무서워서 그 자리 안 갈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라가고 싸우기 위한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간 어떻게 그 안에서
버텨왔는지를 알 수 있는 큰 그건데요. 이것도 뭐 정말 역사라는 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근본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이란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사실 뭐 트럼프가 처음에 공습하고 하메네이 제거했을 때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봉기를 못 했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봉기를 못한 것도 그런 사회 체제가 꽉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반체제 세력이라고 해도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국의 위협이 이런 식으로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그 안에서 내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군사력은 여기서 큰 게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그냥 아주 초토화 작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길 수 있는 공중전만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이면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뭐 이란을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건 트럼프 특유의 허세고요. 실제로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뭐 핵을 쓴다거나 아니면 진짜 대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 인도적인 문제나 누구도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미국 안에서도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건 허세로 보면 되고, 그런 이란의 어떤 그 항전 의지나 이란군의 잘 짜여진 체계,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뭉치게 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이 통일성들이 이란을 버티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화되는 가장 큰 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로는 이란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이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양탄자 협상이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양탄자가 유명하잖아요. 페르시아 양탄자는 가격을 매겨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인지가 아니고요. 협상을 해가면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게 페르시아식 협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 외무장관이 그런 양탄자집,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양탄자 가게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탄자식 협상이 이란의 가장 유명한 건데요. 지금 그 이란이 과거에도 그랬고, 이란 핵협상 그거 오바마랑 할 때도 6개월인가 해서 150페이지를 만드는데, 그전까지 하면 거의 1년 넘게 계속 협상을 자기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트럼프는 하루아침에 하고 싶지만 이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MOU 쓰라고 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으면 MOU 쓰겠지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서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계속 그 말을 하는 게 이란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협상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협상이 길게 끌게 된다면요, 아마 그런 이유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빨리 끝날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 이유는 뭐 이란 내부적으로도 경제난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지고 국민들이 와해되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 기반이 크게 흔들린다 싶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한 얘기를 또 하면서 초조해야 하는 건 미국일 거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선거도 남았고 전쟁에 대한 정당성도 좀 떨어지고 국민 지지도 낮고 하기 때문에 또 쫄리는 건 미국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가장 힘든 건 트럼프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호르무즈가 뚫려야 유가도 좀 더 내려가고, 호르무즈가 뚫려야 유가도 기대감으로라도, 실제로 뭐 원유 생산이 바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보도도 많지만 어찌됐든 뚫리고 나면 유가도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가 잡히고,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도 좀 선거 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라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그 선거 전에, 선거 전 3달 동안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여당이 승리한다는 공식이 있을 정도거든요. 미국은 주식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그래도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르는 미국 증시가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계속 이 상황이 간다면, 마지막 선거 전 3달 동안 주가가 내려간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중간 선거에서 뭐 대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전쟁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특히 물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응답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60%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끝내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이라고 그런 걸 모를까요? 그래서 그런 걸 아니까 이란이 좀 더 버티면서 트럼프에게 좀 더 유리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 협상이요, 의외로 좀 원칙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북한과의 협상을 봤을 때 그랬습니다. 예전에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 똑같았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핵시설을 우리가 폐쇄하겠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하노이 회담할 때, 김정은과 하노이 회담할 때 사람들이 다 여기서 뭔가 나온다, 트럼프가 어정쩡하게라도 합의해서 자기가 위대하고 노벨상 받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노딜로 끝났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 뭐 여러 책들이 나와서 트럼프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 트럼프에 대한 비리 같은 게 미국에서 그 청문회가 있어서 안 했다 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트럼프는 끝까지 핵의 완전한 제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들 숨긴 거 있다. 그거 더 내놔라. 그럼 김정은이 아니다. 우리 이게 단데? 아니다. 더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노딜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고 모든 말도 바꾸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맥락에서 전통적인 미국 외교 맥락에서 엄청나게 튀는 협상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튀는 걸 할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튀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이란에서도 트럼프는 아마 비슷한 행동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미리 먼저 돈을 주지 않고 니들이 그 핵을 먼저 없애야 내가 돈을 준다. 라는 그러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먼저 니들이 내놔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말에 갇힌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가 말 뒤집는 건 하루아침에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자기가 갇혀 있다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가 오바마 시절에 이란 핵 협의하면서 동결자산 풀어준 걸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이거는 미친 협상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바이든 때도 수감자 교환 같은 걸 하면서 60억 달러인가 풀어줬을 때 공화당에서 엄청 비판하고 트럼프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돈 주는 거는 자기들과 지금까지 비판해온 걸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아마도 자기 기억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양심적으로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협상을 선거 전에 자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걸리는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에 나무가 피격당한 게 이란의 소행이라는 거는 뭐 굳이 여러 증거를 대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중했고요. 뭐 신중한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했고 거기서 이제 피격당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이게 드론이냐 미사일이냐라고 했을 때 미사일로 봤고 그리고 그 여러 잔해를 봤을 때 이란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도 나오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뭐 이런 엔진 같은 거 파편 같은 것도 정밀 분석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올 3월인가요? 태국에서 또 태국배가 같이 피격을 당했잖아요. 혁명수비대에. 그때 당한 모습과 거의 같은 미사일이나 이런 피격당한 모습도 거의 같다고 하니까요. 이란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가 확정을 한 다음에 이건 이란 소행이다라고 발표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란과의 큰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이런 노력에 대해 이란이 어떻게 보답을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은 이 문제를 치우지 않고 사실은 우리 배가 피격당했는데 우리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하고 결과가 나와도 이란에 크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파병 문제에서도 여전히 신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란이 화답을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조심을 하고 이란의 입장을 배려하는데도 우리를 또다시 인질로 쓴다든지 특히 이란은 이런 게 상습범이거든요. 뭐 눈아래로 보는지는 몰라도 한국을 굉장히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인가 한국 유조선을 납포해서 미국에 동결된 자산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란이 여기에 대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란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가도 쟤들이 할 말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날려도 맨날 자위권적인 측면이라고 하고요. 로켓 쏜 다음에 우주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무슨 우주 개발을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우주 개발이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도 외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외교부는 개혁파, 이란은 두 개의 지도부가 있잖아요. 신정체제, 그리고 군부의 강경파,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개혁파 행정부가 있습니다. 이 개혁파 행정부에서는 정말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했냐라고 이란 혁명수비나 군부를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그것도 우리가 이란에 맞은 미사일을 이란 소행일까 아닐까 어디서 날라온지 모른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오래 했듯이 이쪽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는 게 이란 매체에서 우리가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군의 자위권적인 측면이고 우리의 지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을 날렸다라고 했는데 뭐 이란 외교부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게 아닌 게 되겠습니까?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서로의 명분을 찾아 나가는 게임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명확한 건요.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는 참았고 우리가 그 공격당한 다음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는 이란이 우리에게 화답을 차례다라는 건 진짜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요,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에서 오는데 그중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이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의 입장을 굉장히 반영해 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테헤란로가 한국에 있는 것도 전 세계 어디 나라가 테헤란로가 있거나 뭐 테헤란로가 있다고 해도 나라의 중심이 되나요? 근데 우리는 경제의 중심이 테헤란로로 할 정도로 이름을 붙여주고 한 건 이란을 1970년대에도 높게 평가하고 잘 대해주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었거든요. 당시에 중동 전쟁이 있을 때도 한국은 이례적으로 아랍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냐? 우리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호구 취급한다면 그대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0년대 초반에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거,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을 날린 거, 이런 것들을 로켓을 날린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곡차곡 기억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란이 우리에게 한 악행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잊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한 번, 두 번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 번 당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는 뭐 이렇게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중하게 잘 대응했고요. 문제는 앞으로인데 앞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플랜을 지금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맨날 국뽕에 취해 있는 나라인데 요즘에요. 많은 뭐 방산이고 뭐 경제고 우리가 최고다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약소국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벗어버릴 때도 되었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우리의 뭐 외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약소국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소국 DNA를 우리가 어떻게 벗을 것인가 진짜 다시 한번 이란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는 어떤 협상패나 아니면 우리를 괴롭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좀 진짜 여야 할 것 없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란과 일본은 굉장히 오랜 기간 서로 우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과거 왕조 시대 때부터 일본과 이란은 왕조를 통해서부터도 교류를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해왔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란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게 이런 데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꽤 힘이 센 나라고 하면 뭐 경제적 이익도 있겠다 싶으니까 일본은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고 한국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 이익을 줘도 그들이 보기에 약소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란을 진짜 명확하게 주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를 계속 너희들 편으로 삼고 싶어 하느냐. 대통령이 이란과의 상황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까지 했잖아요. 사실은 유태인을 비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편을 들어줬어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한다는 건 그런데도 우리를 좀 이란이 계속 무시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이 언제까지 짝사랑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이익만을 따지다가 경제적 이익을 물론 따져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더 큰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도 휘둘리고 여러 강대국에도 휘둘리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란에까지 휘둘릴 수 있다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위협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외교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할 텐데요. 조금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란을 비판하는데 혹은 쉽지는 않겠지만 파병과 유사한 어떤 우리가 군대를 보낸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상선을 지키기 위해 보내는 겁니다. 그런 식의 좀 적극적인 행동도 나중에는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면요. 미국은 서비스 요금 징수하는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거기 돈을 주면 니들 또 제재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돈 주는 사람? 뭐 돈 줬어? 그래, 넌 앞으로 달러 거래 못해. 그리고 우리랑 거래 못하고 우리 동맹국들과 거래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에서 달러나 어떤 다른 통화가 아니고 위안화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로 받는다고 또 보도가 나잖아요. 실제로 받는 돈의 액수도 상당히 줄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200만 달러인가 그랬는데 요새는 한 척당 14만 달러, 12만 달러까지 받고 있다는
있다는 보도도 그 중동 지역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란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전 세계 모든 길목에서 우리 삥 뜯기는 겁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나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항행의 자유, 미국이란 패권국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우방국들을 모아 바닷길을 안전하게 열었고 해적이 없도록 만들었고 하는 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액수가 크지 않더라고 해도 이란에서부터 깨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큰 원칙이 깨지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각국의 호르무즈뿐만이 아니라 말라카 해협, 온 동네방네에서 돈을 받겠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해적질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우리도 여기서 그래? 그러면 우리 돈 조금이라도 주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배달 라이더 같은 나라입니다. 배달 라이더가 아파트 현관문 누를 때마다 돈 줘야 된다면 남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절대 우리는 여기서 동의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크게 아파트 현관문 열 때마다 크게 돈 달라는 데가 있으면 이슈화를 시키고 돈을 안 주고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고,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 돈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도 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 사는 나라고, 통상국가 한국이 어떻게 앞날을 지켜나가는 거겠죠. 물론 무슨 싸움닭이 돼서 싸우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해야죠. 말하고 설득하고 우리 친구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펴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당장 현금이 급합니다. 지금 뭐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도요, 현금 먼저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란은 120억 달러 먼저 현금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240억 달러 내놔라, 협상이 진행되면서 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니들이 먼저 우라늄 빼주고 하면 우리가 현금 줄게 라고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원하는 거예요. 또 북한과의 협상도 똑같습니다. 북한도 맨날 하는 게 경제 제재 해제해달라, 돈 달라,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해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은 뭔 소리냐, 먼저 핵을 없애라,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해줄게 라고 단계 대 단계 협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란은 지금 특히 북한보다 더한 게, 이란은 그래도 투표로 하고 국민들이 그나마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이게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돈을 받아야 되고, 그 돈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석유를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당장 필요한 현금을 얻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현금을 얻으면 호르무즈의 주인이 이란이다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돈을 거둘 수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꿀통인 거죠. 이 꿀통을 사실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란은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뭐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분량의 한 60-70% 정도를 뭐 우회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뭐 솔직히 나중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다 파이프라인을 다 홍해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생기지 않는 한은, 근데 그런 거는 뭐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서로 지정학적으로 얽힌 것들도 많고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하려면 일찌감치 할 수 있었겠죠. 우리 원유 수입의 약 한 70%가 중동에서 오면 그중에 약 90%가 호르무즈 해협, 많게는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로 온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나 이 홍해 지역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선박 한 척당, 특히 유조선이죠, VLCC라고 하는 가장 큰 유조선 한 척당 보험료가요 200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게 보험료 책정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생각하는 거랑 개인이나 뭐 기업이 보통 하는 거랑 달리 이 선박 보험료는 일주일 단위로 책정되는데요. 문제가 없을 때는 기간이 길어도 크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일주일 단위로 위험한 지역을 다닐 때는 배값의 약 한 1%까지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VLCC라는 게 한 2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우리 돈으로 뭐 비싸면 3천억,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면 200만 달러를 일주일에 내야 되는데, 홍해를 지나올 때까지요.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가다 보면 이런 건 다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뭐 물가도 밀어올리고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대체하는 선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 뭐 단기간은 할 수 있는데 계속된다면 이 자체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우디와 UAE의 관계는 역한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은요, 감정도 안 좋지만, 저는 기자로서 워싱턴 특파원을 한 4년간 트럼프 1기 때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맨날 싸우고 무슨 과거사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데요. 미국 가서 질문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면 늘 한국하고 일본 기자들이 같이 앉아요. 같이 앉고 서로 정보를 교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 이해관계가 똑같아요.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95% 이상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요. 순위파로 같고 그다음에 서로 왕정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점점 달라지는 게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UAE에 먹을 걸 자꾸 침해하고 있거든요. UAE가 뭡니까? 두바이가 있고 중동의 금융지 중심지고요. 그리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찌감치 중동에서 그 독특한 포지션을 잡아서 그걸로 발전시켰는데 빈살만이 들어온 이후에 사우디를 관광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사우디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UAE와 충돌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가장 친해야 되는 나라고 과거에도 친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속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 서로의 이익을 가장 침해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는 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세계 지금은 뭐 1위가 미국이니까요. 석유 생산량이 2위의 석유 생산국이죠. UAE도 6위입니다. UAE도 꽤 많이 생산하고 하는데 사우디 이익에 따라서 오펙이 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우디는 워낙 벌려놓은 일도 많아서 유가를 배럴당 한 $80 이상으로 늘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UAE는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유가의 가격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우디만큼은 아니에요. 서로 이익이 여기서도 충돌하는 겁니다. 핵심 이익에서요. 그리고 UAE는 이미 아브라함 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동에서 독특하게 이스라엘과 많이 다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UAE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AI나 중동의 IT 허브로 거듭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우디가 그럼 우리도 해볼까? 라고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 전략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겠죠. 당연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오펙의 위상은 사실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르텔이잖아요. 카르텔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용인을 받고 운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마음대로 유가를 결정하고 하는 건가요? 그건 뭐 사실상 우리가 조금 떨어져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이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이 이걸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UAE가 빠지는 거는 과거 카타르나 이런 데 천연가스 이런 문제 때문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UAE는 아까 말씀드렸지 세계 6위의 생산국이고 덩치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펙에 확실한 균열이 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회원국들 안에 벌어질 텐데 UAE가 이렇게 탈퇴해서 잘 되는 걸 보면 나도 할래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 러시아부터도 그럴 충동이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는 일단 뭐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지만 일단은 사우디랑 함께 가겠다. 라고 말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뭐 러시아도 경제가 또 혹시나 더 어려워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신들이 경제를 개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석유 더 퍼올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펙이 상당히 불안해진 것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제1위의 원유 생산국이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지금 뭐 거의 보호국화해서 그 안에서 원유를 빼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석유 개발하는 거는요. 제재도 거의 다 해제해줬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도 법률을 제정해서 해외 자본 언제든지 들어와라. 왜냐하면 거기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업체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법까지 바꿔서 해외 투자를 받겠다고 했어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는 완벽한 친미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몇 달 만에 실제로 마두로의 2인자, 3인자들이 힘을 합해서 심지어 마두로의 자식들까지 친미처럼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로 수많은 미국의 자본들이 이미 들어가고 있고 기존의 미국의 자본들이 안 그래도 쉐브론 같은 데서 석유를 뽑고 있었는데 지금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는 세계 원유 잠재력에 있어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거기다가 세계 6위의 UAE까지 온다면 미국이 에너지 수급을 상당히 자신들의 의도대로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좀 철진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페트로달러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 원유를 거래할 때 무조건 달러로 거래한다는 페트로달러를 지키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페트로달러가 달러의 세계 제1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이 페트로달러도 상당히 지켜가게 될 겁니다. 또 나중에 러시아까지 오펙을 탈퇴하고 러시아는요 사실 굉장히 중국에게 러시아는 지금 전쟁 때문에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경계감이 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중국에 종속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도요 항상 러시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유나 이런 거 개발권을 미국한테 줄게 라고 늘 말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까지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석유로 거래하게 된다면 페트로달러의 전성시대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풍격이고요. 트럼프가 나중에 지금은 어찌 됐든 나중에 역사서에 기록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가장 트럼프의 업적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미국에 있어서는 이 에너지 패권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란 내부 상황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보도 난 거고 제가 기자를 할 때요. 이 창업을 하기 전에 해서 기자를 할 때 한 20 몇 년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수장이요. 사표를 던진다거나 내 직을 던진다는 건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반전을 꾀하기 위한 게 직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얼마나 힘들면 대통령이 직을 던진다고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강경파에 밀려가지고 더 이상 이 개혁파, 이 온건파의 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번 전쟁으로 사실상 이란이 군사 독재화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반전 카드로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 5월에 보면 페제키안 대통령하고 모스타파가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지만 누구랑 협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 중에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동 지역의 변수가 되느냐라고 하면 명백한 변수입니다. 명백한 변수고 만약에 여기서 페제키안 대통령이 어떤 실권도 가지지 못하고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번 협상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돼도 60일 안에 뭔가 더 추가적인 거를 MOU를 맺고 60일 안에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둘이 협상을 일단 해가지고 휴전하고 종전 협상 MOU를 맺는다고 해도 그 이후 디테일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란 내부의 권력 상황은요 앞으로 중동 정세를 결정짓는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란이라는 큰 중동의 핵심적인 국가가 북한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트럼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이란이란 큰 나라가 북한화되어 가고 있고 군사 독재화 된다고 하면 언제든 또 다른 전쟁이 중동 지역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왜냐하면 불만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니까요. 불만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니까 끊임없는 무력 도발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핵 개발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삶, 북한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단순히 개혁파, 온건파의 대결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 전쟁이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이란을 군사 독재화로 가는 거는 어떻게든 좀 막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에도 불행이고 그 이란의 8천만 인구에도 굉장히 큰 불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기회랄 게 뭐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기회가 있을 게 없죠. 그렇지만 과거 우리 1970년대를 보면 없는 기회도 만들었던 게 우리가 중동 개발에 뛰어들어서 중동 건설 붐에 올라탔던 게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기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에 똑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중동에서 우리가 중동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저기 가서 돈이라도 벌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갔던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너무 덥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보니까 돈 벌기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현상을 보고 정반대의 답을 하는 거잖아요. 왜 좋으냐? 비가 안 오니까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고 더우면 저녁에 공사하면 되고요. 자재 필요하면 한국에서 실어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외환위기 날 것 같았던 걸 넘긴 겁니다. 거기서 받은 달러로요. 역발상을 한 거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가진 게 사람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큰 길이 있고 막 요즘에 뭐 K 방산, 뭐 K 드라마, 뭐 K 컬처가 있어서
환영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동 지역 제가 작년에 뭐 시장 개척단 이런 걸로 해서 한번 가 봤거든요. 그분들 한국에 관심 가지는 건 물론 뭐 한국의 뭐 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국민들이 해서 팔았을 때 중동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화장품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저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중동의 이런 위기를 어떤 또 헤쳐나가고 중동에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이익이나 경제적인 거를 좀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 정말 이 소상공인들 작은 데서부터라도 화장품 수출입하는 분들부터라도 중동에 가서 뭐 그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땀 흘리면서 가야지 어느 날 정부에서 큰 딜을 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길을 밝혀준다 뭘 해준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님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한미 동맹은요. 뭐 한국의 안보실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원 가꾸듯이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힘이 세고 미국 때문에 한국이 6.25 때 우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미국 덕분에 우리가 또 독립을 한 것도 당연한 말이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있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결정적으로 한 게 없어요. 우리도 노력을 했지만 결정적인 건 다 미국이 만들어준 어떤 역사적 장면들로 인해서 미국의 결단에 의해 우리가 남한이란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하죠.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도 늘 썼던 표현입니다만 아무리 부자 친구가 있다고 해도 계속 밥 사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밥 사달라 그러면 화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참 미국이란 나라가 관대한 나라였고 관대한 제국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관대하게 우리를 대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제 미국도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적절한 걸 찾아서 우리도 좀 더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과거에 해줬던 걸 돌려놔라 우리한테도 이제 좀 주라 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무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성격 나쁜 거래처 사장님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약간의 어려움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생각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잘 고쳐 나가면서 하는 게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뭐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여 같은 게 있었다면요. 이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미동맹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더 계산적으로 나오는 미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트럼프 1기 때 4년간 특파원을 했는데 그때도 많이 느꼈는데 그때를 마지막으로요. 대한민국 6.25 때 참전했던 참전용사 정치인들이 다 사라졌고 그 자식 세대, 손자 세대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친구인가를 과거에는 전쟁의 기억으로 한국 애들은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우리의 동맹이란 게 있었다면 뭐 유럽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걸로 이미 강하게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 전쟁의 기억, 함께 싸웠던 기억으로 동맹이 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6.25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렸던 전쟁기까지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희미해졌으니까 우리도 굉장히 노력하고 감사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돼야 이 한미동맹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무조건 따져야죠. 안미경중이 경제적이면 과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미경중이란 말이 나온 것도 2000년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거기 올라타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때 안미경중이죠. 그랬고 그때는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싼 중국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물가를 안정시켜가지고 클린턴 행정부나 그 다음 얼마 정도까지는 자신들도 굉장히 큰 경제적 덕을 봤었거든요. 그때 나온 게 안미경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부터 보십시오. 중국이 반도체 우리의 중요 시장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반도체 각종 제재나 수출 통제를 가지고 중국을 안 막아줬으면 삼성 하이닉스 돈 벌 수 있나요? 저 이미 CXMT나 뭐 중국 반도체 업체들한테 다 따라잡혔을 것 같아요. 지금 안미경중은 지금 경제적으로 보고 우리 국가적 이익으로만 본다면 안미경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란 큰 시장이 있죠. 그 시장을 놓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중국이 없는 시장, 그리고 중국이 나오지 크지 못하게 미국이 막아준 시장에서 한국이 지금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의 관계를 끊거나 중국으로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저희가 단순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반도체부터 배터리부터 모든 분야가, 우리 한국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는 모든 분야는 다 미국이 수출 통제라는 울타리를 쳐준,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철의 장막을 쳐가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중국이 없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장벽을 미국이 조금만 낮춘다, 그럼 우리는 바로 댐에 조그만 구멍이 무너졌을 때 그 구멍이 커지듯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미 경중의 시대는 갔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미 경리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공개적으로 가장 거론되는 건 천궁이잖아요. UAE에서 사용해서 뭐 요격률 90%까지 나왔다,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뭐 이란이 한국산 무기를 크게 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보도를 보면 샤헤드 드론이나 이런 데 들어간 부품에 한국산 그 부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들은 있는데, 뭐 그 외에 한국산 무기들을 뭐 크게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궁이 굉장히 효과를 가지면서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죠. 천무 다연장 로켓, K9 자주포, K2 전차, 한국산 전투기 이런 데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뭐 보도도 나오고, 실제로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기가 급한데 바로 채워줄 수 있는 건 한국이니까요. 그렇지만 뭐 우리 방산이 잘 나가고 우리 방산이 새로운 먹거리가 된 거는 맞지만, 여기서 또 너무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 방산이 최고야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요. 방산이야말로 정말 실전 경험이 많고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가격보다는요. 가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뭐 돈이 없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들이 미국 거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미국이 잘 팔지도 않고, 특히 미국은 중동 지역에 무기 팔 때 이 무기를 팔았을 때 이 무기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느냐를 맨 처음 따지거든요. 그게 미국의 중동의 무기를 파는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해서 항상 똑같은 무기를 팔더라도 이스라엘보다 등급이 몇 단계 아래인 거를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국산이 검토가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너무 뛰어나고 너무 이건 못 사서 뭐 안달이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것도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늘 쓰는 무기는 거의 다 미국산이고요. 사실 뭐 미국산을 제가 중동 사람들이라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싸지만 뭐 실전에서 늘 검증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최신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한국산 무기들은 미국산과 굉장히 호환이 잘 돼요. 싸고 빠른 것도 있고요. 호환이 잘 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한미동맹이 오랫동안 되오면서 한국의 무기는 모두 한미동맹을 기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미군하고 얼마나 잘 맞춰서 쓸 수 있을까를 기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미국 무기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다 한국 무기를 써도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대부분 호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맞춰서 그 기존에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 무기와 맞춰서도 운영하는 데도 큰 무리 없이 돌아가니까요. 저는 이게 한국의 방산도 결국은 우리도 열심히 한 게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한미동맹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미국과 공동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방산을 어떻게 하면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구상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보기에도 그럼 쟤들처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거기도 가격도 싸고 유지비도 미국 거보다 훨씬 싸네 라고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무기들은 이번에 천궁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그 외에 다른 무기들은 사실은 실전 경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늘 물음표는 달리고 있는 거죠. 실전에 어떻게 쌓일까?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앞으로 쌓여가면 우리 방산에 좀 더 질적 도약, 그 다음에 양적 도약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본격화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정말 이걸 한국에 하게 해줄까? 지금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발표하신 거 다 보면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핵잠수함을. 그런데 호주는 어떻게 핵잠수함을 만드냐면 미국에서 만들어 와서 자신들한테 배치시키는 방식이거든요. 핵에 대해 있어서는 미국이 한국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어떤 여론이 높고, 우리는 물론 뭐 농축을 핵농축까지는 안 가고 상업적인 걸로 수준에서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완벽한 의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는 그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정부야 당연히 하고 싶죠. 하고 싶겠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미국이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해 주고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2030년대 중반쯤에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현 정권에서 빨리 어느 정도 해 놓고 진행하고 싶겠지만 아마 다음 정권까지 넘어가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은 당연히 한국이 있겠죠. 한국이 당연히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명확히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했고 그리고 핵 문제는 한국의 이익만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잘못하면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동아시아 그다음에 전 세계에 또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고요. 저는 워렌 버핏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이 핵 문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같은 사람에게 핵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라고 워렌 버핏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핵은 인류의 재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한국도 핵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그 순간은 진짜 불행한 시대가 어떤 최정점에 달해 있고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진짜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상적으로는 가졌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지지 않는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게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좀 늘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단한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독립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게 엔진 같은 거는 당연히 미국에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딘가 수출하고 할 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100% 한국만의 기술이고 우리가 이걸로 아주 큰 도약을 이뤄냈느냐라고 하면 아직도 그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세대 전투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실전에 나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뭐 그보다 급이 높은 5세대 전투기들한테 정말 물론 같이 마주칠 일이 없어야 되지만 해서 뭐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보면 진짜 가성비 빠르고 빨리 만들고 유지비가 낮고 그리고 이 최첨단 전투기 오기까지 틈새를 메워주는 그런 전투기로 포지셔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거 우리 산업이 발전할 때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고 가성비로 출발해서 고급으로 나가듯이 그리고 이제 전투기도 그 출발선상에 이제 확실하게 섰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포니 시절에 현대에서 포니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가 잘 팔렸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자면 아반떼 정도가 미국 시장에 나왔을 때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점점 자동차가 발전해 나갔듯이 이제 우리는 포니까지는 이미 예전에 만들었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제공호라는 게 있었는데 어찌 됐든 그런 거를 이제 베끼는 거 수준을 넘어서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미국 시장에 갔을 때 처음에 아반떼처럼 정말 꽤 좋은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면 사우디, 필리핀, UAE 이런 데서 관심을 보였다라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관심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이나 필리핀 같은 건 중국 때문에라도 지금 자신들의 무기고를 빨리 채워야 되거든요. 빨리 채우고 좋은 비행기를 미국에서 사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 상대에게 특히 뭐 이란이나 이런 상대방이 아주 최신의 전투기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전투기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포르쉐 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 전투기 F-35 이런 건 포르쉐라면 늘 포르쉐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잘 만든 아반떼가 필요하듯이 이런 아반떼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이거 가져가면 미국이랑도 잘 호환되고 기존의 미국 무기들과도 잘 쓸 수 있어 라는 걸 잘 말을 해서 설득해가면서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시장을 열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한미 동맹만으로 북한만 생각하면 한국만으로도 가능하죠. 한국만으로도 가능하죠.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의 문제는 이제 북한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의 세계 전략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지형도랑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에 미국을 붙들어 놓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한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감싸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걸 당연히 지금까지 잘 해왔고 북한만 본다면 아마 한국만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한미동맹이 필요한 건 다른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시대는 안미 경미의 시대입니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과거에는 안미 경중이라고 했고 했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안미 경미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고 공급망이 분리되어 가고 있고 서로 인제 이 패권 경쟁이 치열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쪽에서 우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게 상징적으로 또 주한미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는요. 저는 인제 당연히 북한 억지가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그다음에 러시아가 한국을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압박하고 이런 걸 막아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지를 한다면 자주국가로서의 좀 어려움은 당연히 좀 있겠죠. 그렇지만 폴란드나 유럽의 서로 라트비아나 그 발트해 3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조금이라도 미군을 유치하려고 하느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바보라서 그 나라들은 자주국임을 포기해서 그런가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있음으로 해서 확실하게 안전해지고 그런 우산 아래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그 요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1980 년대 양키 고홈이라고 하고 미국 나가라고 할 때는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시대도 달랐고요. 중국이 아주 큰 위협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뭐 중국은 위협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만 그 시대가 좀 달랐던 시대고 지금은 다시 구한말에 어떻게 생각하면 열강 경쟁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때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훨씬 좋은 거죠. 그걸 굳이 나가라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한미 동맹이란 게 과거에는 안보와 이념의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와 이익의 동맹으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부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우리의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정학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션랩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최근에 저희 회사는요. 제재 위반으로 동결된 한국 기업의 자산을 미국 재무부에 어떤 저희가 청원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로펌에 가면 너무나 큰 비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대응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실제로 한국에서는 저희처럼 한국에서는 한 회사가 대형 로펌 변호사님 말로는 저희가 처음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요. 그래서 저희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때 저희 언제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